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따라가고 있어요. 뭐 다이나믹스에 뭐 아틀라스 있고 로봇 택시 있고 자율주행 있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테슬라하고 뭐 차원은 약간 틀리지만 그래도 테슬라 대항마까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사실 자동차 잘 팔면서 밸류 잘 가지고 있는 게 현대차가 유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보다 40%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저평가입니다. 대신 주가가 한번 확 상승을 하면 또 쉬어가니까요. 너무보다는 천천히 뭐 적립식으로 매수한다. 주가가 상승하는 지금 상승기에는 돌파 종목을 유심히 보면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돌파를 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돌파하면 이거 다 당합니다. 하락할 때는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세냐에 따라서 돌파 매매는 활용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승장 속이니까요. 이렇게 돌파하려는 종목들이 돌파 후에 강하게 갖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돌파하는 기업들 자세히 또 유심히 볼 수 있고 그 중에 아예 지금 연봉으로 돌파하고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6천, 7천 가능하고요. 사실 지금 상승장은 단순히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유동성에다가 또 실적까지 좋아지면서 쉽게 말해서 유동성 랠리와 실적 랠리가 겹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유동성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가 공급될 때, 즉 연준이 채권을 매입하고 시중에 달러를 풀 때, 시중에 달러 유동성이 많을 때 강하게 상승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보게 되면 요건 코스피 월봉 차트고요. 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 그리고 난 뒤에 미국 연준이 2009년 3월 달에 채권 매입하고 달러 푼다 발표하고는 100%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하락을 하다가 연준이 달러 푼다 발표하고는 또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연준이 다시 달러를 푼다 단기 채권 매입하고 달러 푼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다. 유동성이 공급될 때는 우리 시장 강하게 상승한다. 사실 뭐 주식이 어떻게 보면 뭐 수급이 깡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유동성 공급하는 정책이 나올 때가 주식 매수 기회고 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 이후 지금 우리 시장 25%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고 유동성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면 더 이상 돈 공급하지 않는다 발표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조정이 올 수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가장 관심 있게 살펴야 될 게 미국 연준 유동성 공급 종료한다 발표가 나올 때는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요것도 같이 보면서 시장을 보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돈 공급이 되는 유동성 공급하는 정책이 나올 때는 무조건 과감하게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사실 이건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잃어버린 20년, 30년 주구장창 하락을 하다가 니케이 지수가 아베가 나오면서 아베노믹스, 즉 엔화프로서 경기 살리겠다. 강력한 유동성 발표되고는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자국의 유동성 공급하는 정책이든 아니면 긴축 통화인 달러 유동성 공급이 나오든 이런 돈 푸는 정책이 나올 때는 반드시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경기 쉽게 말해서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올해 정말 좋아지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추세인데 사실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 보면 정말 가파르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62% 증가한 473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유안타 정권 리포트를 참고를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올해 증가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보면 사실 차트를 보면 뭐 5,000포인트로 정말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하지만 밸류에이션 12개월 선행 PR을 보면 11.1배입니다. 정말 높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15년 평균 PR이 10.4배 거의 같은 위치입니다. 차트만 보고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적정 주가 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유동성 공급되는 측면까지 해서 조금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PER 화살표로 돼 있는 요 지점까지만 상승하면 6,000포인트고요. 오바에서 과거에 갔던 경험이 있는 밸류에이션이 여기까지 상승하면 7,000포인트. 뭐 밸류에이션이 뭐 신고가를 넘어간다 하면 8,000포인트. 어떻게 보면 이 포인트도 열려 있다. 즉 실적 좋아지고 유동성 공급되는 시점이니까요. 여기에다가 달러만 공급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정부가 정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뭐 한국은행이 발표된 10월 뭐 광의 통화량 M2를 보면 미국,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증가해요. 그만큼 원화도 시중에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코스닥 지수 보면 아시잖아요. 국내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한지. 실적 유동성 감안을 한다면 생각보다 멀리 갈 수 있고 아직도 늙지 않고 지금도 많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신 제가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주가라는 게 한 번에 쭉쭉 상승은 하지는 않거든요. 훅 상승하면 또 일부 조정이 나오고 또 상승하면 조정이 나오니까 너무 조급하게 따라갈 필요 없이 차분히 뭐 주도주 중심으로 매수한다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대표님, 상승장에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된 것 같아요. 소외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뉴스 하나 볼게요. 저도 뭐 소외되는 거 많이 들었는데 한국 경제에서 나온 뉴스거든요. 말 그대로 불장에서도 속 터지는 개미. 1월 22일 한국경제신문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을 의뢰해서 100만 원 이상 투자 고객 계좌 분석을 했거든요. 보니까 1월 20일 한 달 전에 비해서 코스피는 24.1% 상승을 했는데 개인은 4.18% 수익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소외가 됐다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소외된 것은 지수가 상승을 할 때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건 아니고 뭐 소위 주도주죠.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 이 주도주를 개인 투자분님들이 많이 놓쳤다. 매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도주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주도주 어떤 종목이 주도주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가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작년 4월부터 확 상승하면서 3,000포인트 돌파했다. 그래서 우리가 3,000 넘어갔다 그럴 때도 사실 그랬는데 확 돌파하고는 쉬어가다가 그러다가 또 불을 품고 4,000포인트 넘어갔다. 이때도 놀랬지요. 그러면서 쉬어갔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확 움직이면서 5,000포인트 돌파를 했습니다.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쉬어간다는 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지수가 에너지를 모으고 또 다음 상승할 준비를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주도주 매수할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월, 4월 뭐 한 중순까지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쉬어갈 때 주도주도 쉬어가니까요. 사실 주도주가 지수를 끄집고 가는데 주도주가 쉬기 때문에 지수도 쉬거든요. 그래서 쉬어갈 때 주도주 일정 부분이라도 꼭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뭐 주도주가 어떤 건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이 주도주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최근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갈 동안 시가총액을 고려해서 상승 기여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명확하죠. 삼성전자가 상승 기여도가 가장 높고 SK하이닉스, 세 번째가 현대차. 이 세 종목이 코스피 지수 1,000포인트 상승할 때 500포인트 이상, 절반 이상 세 종목이 끄집고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수보다 상승률이 떨어지겠죠. 세 종목이 기본적으로 주도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해하잖아요. 주도주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더 갈 수 있을까? 겁이 나서 못 사는 측면도 많고요. 주도주가 강하게 갔기 때문에 또 내가 봐왔던 주가보다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선뜻 사기는 어렵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더 갈 수 있는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밸류에이션 측면 보기 전에 수급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1월달 우리 코스피 지수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요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밸류에이션 측면 지금은 저평가인데 제가 뒤쪽에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 전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놓치신 분들도 많으니까 다음 주도주로 또 예상되는 종목 먼저 보고 지금 주도주 또 자세히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것은 1월달 수급을 보면 조금 힌트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1월달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 1월달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종목이고 여기는 대표적인 기관 금융투자 순매수 상위 10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걸 1월달에 봤더니 새로운 네이버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이버가 외국인들 강한 매도 속에서도 외국인 매수일입니다. 외국인들이 네이버를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기관들도 네이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좋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1월달 외국인 금융투자 상위 10종목 중에 공통으로 같이 매수한 건 네이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외국인이 매수하면 기관은 조금 비켜가고 또 기관이 매수하면 외국인이 조금 비켜가는데 둘 다 강하게 상위권으로 매수했다. 이건 향후 상승으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차가 강한 상승 나오기 전에 10월 11일 수급 보면 이렇게 양쪽 매수하는 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결국 메이저 애들이 강하게 매수했던 종목들이 뒤에 크게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 네이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많이들 좋아하는 차트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일봉 차트입니다. 눈에 확 띄는 게 있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작년 한 6월까지는 조용했어요. 조용하다가 지금 보면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는 많이 팔고 누군가는 많이 매집을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갈 때 네이버가 소외가 됐거든요. 소외가 됐는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거래량이 터졌다.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는데 1월 달에 외국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건 메이저가 매수하고 개인들이 팔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거래량이 터진 이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생각보다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돌파가 사실 어느 시점에 나올지는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도주는 빡 샀어 한 번에 간다 이거보다는 편하게 조금씩 모아간다. 한 번 매수하고 20일선 넘으면 또 매수한다. 이렇게 매수를 해놨을 때 주도주로 부상되고 움직이면 매수 못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움직여버리면 사실 매수를 못하잖아요. 움직이기 전에 미리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요. 네이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사실 네이버는 지금 수급 괜찮고 차트 괜찮고 여기에다가 상승 모멘텀 워낙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스테이블 코인 입법이 빠르면 3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뭐 연기되거나 이런데 입법이 가시권에 들어왔거든요. 요런 상승 동력도 있고 또 입법이 되고는 또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까지 본다면 관심 있게 또 새로운 뭐 대형주 중에서는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힌트 드리면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증권사. 거래 대금이 늘어나니까 증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여기에다가 정권주들은 고배당주의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수혜도 동반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권주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정권주들은 벌써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또 정권주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으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또 주식을 투자를 사실 방송 출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제가 보유한 주식 얘기를 하면 이거 걸리거든요. 그래서 방송 출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식을 따로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주도주는 방송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적으로 안 하고 있는 측면이 크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지난번 나왔을 때도 여기 나왔어 12월 달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집중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까지 하고 가고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지수 쉬어갈 때 이 종목 천천히 보시라. 또 새로운 네이버도 또 소개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는 뭐 어느 때 매수해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이 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차분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주식 시장이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연초에도 제가 강하게 갖는 종목이 작년 주도할 거다. 그러면서 조선주 설명을 드렸거든요. 정말 조선주들이 작년 한 해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올해 1월에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올해 상승을 주도할 확률도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상위 20 종목 중에 1월달 상승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봤더니 현대차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어요. 현대차가 68%로. 그렇다면 현대차는 올해 상승을 주도할 확률이 높고 로봇 가치가 부각된다든가 저평가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수급을 보게 되면 1월달 금융투자 기관 있죠. 기관이 현대차를 집중 매수했거든요. 조금 더 보면 밑에 기아까지 현대모비스까지 쉽게 말해서 기관들이 자동차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 메이저도 누군가가 붙어 있다. 조금 넓게 본다면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주가 주도주로서 상승이 나오고 사실 이번 상승은 저 같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후내년 후후내년까지 중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뭐 말하면 중기적 상승을 보는 이유는 현대차 자회사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로봇 생산을 하는 시점이 2029년이고 양산 공장 완공이 되는 게 2028년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밸류 측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성장주 개념이 더해지면서 중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올해가 이런 중기 상승의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년에 사실 주가가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강한 상승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선주 여러분 차트 보면 한번 상승 쉬어가면 또 상승 쉬어가고 또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이제 첫 번째 상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니까 제가 어느 때 관심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다. 물론 뭐 심리적인 영향도 받기 때문에 지수가 쉬어갈 때 현대차가 조정이 나올 때 대형주들은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천천히 분할로 계속 뭐 좀 더 말하면 적립식으로 채워가셔도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현대차 유망하고 또 조금 더 넓게 보면 자동차 전반적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 뭐 이런 밸류를 받고 있지만 자동차 판매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2026년 가이던스 현대차가 발표한 올해 어떻게 될 거다. 사실 자동차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가이던스가 다른 IT나 이런 것들은 워낙 변동성이 큰데 자동차는 큰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뭐 레드오션으로 사실 성장주가 아니고 밸류가 낮았는데 요번에 밸류가 새로 로봇이라든 게 붙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요. 뭐 하지만 자동차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안 좋아지면 주가가 움직이기는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보면 2026년 현대차가 일단 판매는 작년보다 한 2만 대 증가할 걸로 봅니다. 415만 대 판매하는데 2만 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매출액은 1에서 2% 증가할 거다. 아주 점진적인 증가죠. 보면 판매량이나 매출 점진적인 증가를 할 거고요. 대신 투자 계획을 보면 작년에 14조 5천억 투자했는데 올해는 17조 8천억 크게 투자를 하거든요. 투자를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결국은 새로운 AI라든가 자율주행 핵심 기술에 투자를 하니까요. 사실 지금 주가는 이런 핵심 기술을 타고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투자 확대를 한다. 이건 좋은 거고요. 지나가는 길에 또 뭐 하나 보면 뭐 관세 대응을 위해서 미국 쪽에 투자를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 투자가 늘어날 거다. 사실 요거는 사실 국내 경기에는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고 이걸 안 하면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쪽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또 상승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보면 일단 자동차 쪽에서는 기본은 한다. 기본적인 캐시카우 역할은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로봇이라는 또 새로운 밸류가 부과가 될 것도 그건 뭐 한 2028년까지 꾸준히 부과될 수 있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것도 하나 볼게요. 요것도 중요한 거라서 제가 따로 캡처를 했거든요. 요건 다른 게 아니고 현대차가 4분기 실적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적 컨퍼런스 콜 가면 거기에 나온 답변인데 우리가 현대차 밸류를 볼 때 로봇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데 거기에 관련된 질문 그걸 요렇게 따로 뺐거든요. 그래서 보면 휴머로이드 이거 언제 투입되냐 요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여기에는 현대차 어떻게 답변을 했냐고 하면 휴머로이드 아틀라스가 미국 공장이죠. 메타플랜트 공장에 올해 말에 POC 진행한다. POC는 쉽게 말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미리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입사원 들어오면 교육시키잖아요. 그런 역할로 보고 이게 끝나면 실질적인 봉 투입이 된다. 그래서 투입을 해서 데이터 확보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POC인데 이게 끝나면 투입이 되겠죠. 요게 올해 말에 뭐 POC 된다 그러면 로봇 이슈는 올해 계속 될 수 있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스마트카 요거 언제 출시되냐. 스마트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자율주행이 포함되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요게 뭐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 성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자율주행 포함되는 게 스마트카인데 요것도 올해 말에 일단 데모 차량 일부 소량 모델 제작을 한다. 요렇게 돼 있거든요. 현대차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이슈가 계속되고 자율주행 이슈도 계속될 거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뭐 자율주행 종목들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뭐 물론 지금 많이 상승을 한 측면은 있지만 나쁘지 않고 계속해서 자동차 쪽에서는 어떤 새로운 밸류가 부과될 수 있는 로봇이라든가 뭐 SDV 차량이라든가 자율주행 이슈는 계속 나온다. 그러면 현대차 주가 나쁘지 않을 거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대형 자동차 쪽에서는 사실 뭐 딱 하나지요. 로봇 가치가 부과되는 종목. 그게 계속 새로운 밸류가 부과되거든요. 그냥 앞에서 제가 잠깐 봤지만 자동차 자체로 보면 성장성이 약해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밸류에이션이 붙었을 때 강하게 성장을 하는데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로봇입니다. 소위 말해서 테슬라가 PER 보면 100배가 넘어가는 게 그 밸류는 전기차 밸류가 아니죠. 뭐 로봇도 있고 물론 뭐 우주항공도 있지만 또 로봇 택시도 있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붙으면서 어마어마한 밸류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따라가고 있어요. 뭐 다이나믹스에 뭐 아틀라스 있고 로봇 택시 있고 자율주행 있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테슬라하고 뭐 차원은 약간 틀리지만 그래도 테슬라 대항마까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밸류가 훨씬 붙어야 되고요. 사실 자동차 잘 팔면서 밸류 잘 가지고 있는 게 현대차가 유일하다고 보여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렇게 파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차에 한정돼 있으니까. 대신 로봇은 현대차보다 앞서 있고요. 그럼 테슬라 제외하면 로봇 경쟁할 수 있는 게 현대차 그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밸류도 잘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고 자동차가 감소되는 건 아니고 캐시카우 계속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동차주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새로운 밸류 부과되는 자동차 12개월 선행 PBR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짙은 색이 현대차입니다. 사실 현대차가 저평가돼 있었죠. 다른 데보다 저평가돼 있고 자동차주들이 전체적인 저평가입니다. 밸류에이션 장면 성장이 아니니까 일단 선진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밸류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 뭐 GM 또 도요타 포드 이런 애들이 밸류를 더 받고 있었고 그 밑에 그룹에 현대차라든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아틀라스 발표되고는 치고 올라가고 있죠. 기본적으로 자동차만 하는 기업보다는 밸류가 높아져야 정상이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현대차만 이렇게 밸류가 좋아질까? 로봇 가치가 같이 부과되는 자동차 대형주들은 같이 밸류가 부과되고 저평가는 같이 돼 있으니까요. 로봇 가치가 부과되고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로봇 택시, SDF 요거는 뭐 소프트웨어 기존 팩토리 공장 만들 때 적용이 되죠. 요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제일 앞서 있는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 따라갈 수 있는 게 현대차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뭐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뭐 상승이 붙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로봇 가치가 부과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뭐 로봇 가치의 중심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지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로봇 가치가 따라서 부과가 되겠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구조인데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HMG 글로벌이라는 처음 보는 게 있지만 이거 사실 다른 거 아닙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만든 회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면 됩니다. 같이 투자하기 위해서 HMG 글로벌을 만들었고요. 54.7%로 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CNG 글로벌 중에 지분은 어떻게 돼 있냐? 현대차가 49.5%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기아, 현대모비스고 실질적인 최대 주주는 현대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갈로 포함이 돼 있잖아요. 갈로 포함된 지분율은 요 54.7%를 환산한 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현대차가 2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기아가 16.7%. 기본적으로 기아도 로봇 밸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많은 것은 정의선 회장님입니다. 21.9%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죠. 근데 요 지분이 왜 중요하냐? 사실 현대차 그룹이 아직은 지배구조가 개선이 안 돼 있거든요. 개선할 때 중요한 돈으로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요런 애들도 기본적인 지분이 가지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기본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밸류를 받을 거고 대형 자동차 부품주 중에 로봇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단 로봇 부품주로 변신할 수 있는 기업.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현대모비스가 결국은 로봇 부품도 장악을 할 겁니다. 현대차 자동차에 자동차 부품 장악하듯이 마진이 많으니까 이거 현대차가 딴 데 줄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로봇 부품도 현대모비스가 장악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현대모비스도 기본적으로 로봇 부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현대차 그룹 외에는 SL이나 HL만도가 가장 로봇 부품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는 로봇을 큰 관점으로 보면 로봇 테마들 크게 많이 가는 테마들이 있잖아요. 이런 테마들은 이번 상승에서 여러분들이 잘 팔고 나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로봇 시대가 돌아왔을 때 얘네들이 수혜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2000년 초반 이럴 때 닷컴 버블이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그때도 뭐 저도 주식시장에 있고 계속 해왔는데 코스닥 기업들 사실 홈페이지 만든다고 상장되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기업들 다 없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인터넷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살아남은 것은 대형 기업들만 살아남고 독점을 했거든요. 그런 대형 기업들 쪽에서도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뭐 야호 이런 애들은 없어졌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로봇 시대가 오더라도 지금 자금력이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로봇 부품을 장악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도 많고 자금력도 있고 기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현대차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로봇 밸류로 자동차 부품주 이런 애들이 부각을 하고 지금 뭐 밸류 정말 크게 부각이 돼 있는 로봇 기업들은 지금 많은 기대감이 있고 여기서 상승할 때는 잘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막상 시대가 오면 상황이 전혀 바뀔 수도 있다. 요 생각도 조금 가지고 보셨으면 하는 측면이 있고요. SL이나 HL만도 이런 종목들도 로봇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요번 현대차 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 요게 가치가 부각됐을 때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정의선 회장님이 지분 21.9% 가지고 있으니까 자금을 활용하면서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수혜는 다른 거 아니고 정의선 회장님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쉽게 말해서 지배구조 개편할 때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주식 교환입니다. 주식 교환을 하면서 뭐 지분을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의선 회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가가 가장 높아서 교환할 때 유리해야지 사실 지배구조를 바꿀 수가 있지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다음 보스턴 다이나믹스인데 요건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제외를 하면 현대글로비스고, 그다음 지배 개편이 일어나면 가장 시장에서 유리하게 보는 것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모비스 약간 바뀌겠지만 그걸 보유를 하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보유하고 현대차가 기아를 보유하고 확 쫙 펼쳐지는 요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현대모비스도 현대차 최대 주주로서 수혜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배구조 개편에. 그렇게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수혜, 또 로봇 수혜, 지배구조 수혜,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동차주들은 뭐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대형주는 방금 로봇 가치가 부각되는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글로비스, 기아, 시가총액 큰 자동차 부품주에는 SL이나 HL만도, 특히 HL만도 같은 경우는 로봇도 부각이 되지만 현대차 그룹이 지금 자율주행이 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나온다 하면 엔비디아 플랫폼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플랫폼을 만약에 채택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요 기계에 요건 HL만도 자회사가 할 확률이 높거든요. 거기가 이런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자회사는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HL만도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조금 더 시가총액 작은 쪽으로 요렇게 보면 현대차가 지금 자율주행의 라이다 방식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센서를 써가지고 어떨 때는 좌회전, 어떨 때 일일이 다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요 방식은 좀 안전은 한데 발전하기가 빠르지는 않아요. 많은 실험들, 많은 일일이 다 수정을 해야 되니까 넣는데, 테슬라는 그 방식이 아니에요. 테슬라는 소위 뭐 어떻게 방식이냐 하면 테슬라 차량에 카메라 8대를 장착을 해요. 사람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각이 보이잖아요. 시각이 보이면 자기가 알았어. 왜 그러면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벌써 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상용화할 수 있었던 건 AI가 폭발적으로 활달하면서 딥러닝이 빨라졌기 때문에 테슬라 방식, 카메라 방식이 사실 가장 먼저 자율주행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차도 테슬라 따라갈 확률이 꽤 높아요. 라이다는 무겁고 비용도 비싸고 또 디자인 측면에서도 썩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현대차에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 회사들, 현대차가 지금 라이다인데 카메라 모듈 방식을 조금이라도 채택한다 그러면 카메라 모듈이 엄청나게 필요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요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MC넥스, 또 나무가, 요런 좀 중소형주 보시는 분들은 요런 것들도 사실 카메라 모듈 기업인데 자동차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탑픽은 이런 시가총액 큰 대형 자동차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대형주가 움직이면 중소형 부품주들도 따라 움직여요. 조선주들 랠리 펼칠 때 조선기자재들 움직이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일 때 반도체 장비주 움직이고, 자동차 대형주 움직이면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도 움직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조금 한번 신호가 나왔어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월 16일 날 자동차 부품주 상승이 한번 확 일어났어요. 이럴 때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사실 계속해서 주도주로 또 움직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슈가 나오고 강하게 움직일 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참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현이와 화신, 성호 하이텍, 요 종목 조금 더 가면 PHA까지 장중에 15% 이상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렇게 먼저 한번 움직이고 주도주 개념이 있는, 확 움직이고 거래량이 터지면 또 밀렸다가 또 뒤에 움직이는 이런 측면들이 자주 주식시장에서는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부품주도 뭐 시가총액 1,000억 이하 뭐 작은 종목은 지금 건들면 안 될 때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가총액이 큰 쪽에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한 2,000억 이상 큰 종목, 뭐 얘네들은 다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되고 그런 종목이 먼저 움직였고요. 중요한 것은 역시 저평가입니다. 저평가돼 있으면 있을수록 부품주들도 새로운 저평가 지수에 따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시가총액 2,000억 이상 자동차 부품주 제가 펀더멘탈 한번 정리를 해왔거든요. 1월 30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했는데, 뭐 보면 일단 PBR 1보다 낮은 다저평가입니다. 다저평가고요. 아직 부품주들이 4분기 실적 발표가 안 나왔거든요. 2월 넘어가면 이제 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 PER인데 요 PER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가총액 나누기 3분기 영업이익 곱하기 4. 3분기니까 요렇게 있는 PER이고, 그러면 왜 영업이익으로 했냐, 순이익으로 안 하고. 대형주는 순이익으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글로벌로 통역이 되는데, 부품주들은 우리나라는 순이익 잘 나왔다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영업이익에 더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어떤 기업 영업이익 정말 잘 나왔다 뉴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이익을 더 순이익보다 쳐주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을 구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구했더니 코스피 200 PER이 19배입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은 워낙 높으니까 제외하더라도 19배인데 여러분 2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저평가지요. 실적에. 거의 5배 미만. 쉽게 말해서 코스피 200 19배까지 가면 뭐 곱하기 4, 5, 20이니까 3배, 300% 상승해도 코스피 200 PER에 해당된다. 그만큼 저평가되는 기업들. 보면 서현이와는 2.7배, 성화이텍 2.5배. 이런 애들 앞에서 크게 먼저 움직였잖아요. 공통적으로. 요런 애들 같이 공통적이면 앞에서도 1월 16일도 움직이고 저평가다 그러면 좀 더 관심 있게 보고요. 그다음 뭐 대원산업이나 SG세종, 한국단자 이런 애들 저평가다. 그래서 저평가 있는 이런 종목들, 뭐 저평가가 희소가 나온다면 또 어느 순간 한번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부품주들은 조선기자재도 마찬가지지만 대형주처럼 계속 상승하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 한번 확 상승하고 또 횡보하다가 또 확 상승하고 그런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가 크게 한번 상승 나면 끝납니다. 끝나니까요. 그런 것들 제가 뒤에 그런 상황들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뭐 요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보슨 다이나믹스 지분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 탑픽은 현대차라고 제가 탑픽 써놨고요. 기아나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요런 뭐 애들은 또 지배구조 개편까지 또 연결돼 있으니까 이런 대형주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 로봇 부품주로서 가치 부각될 수 있는 종목, 현대모비스 로봇 액추레이터 납품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죠. SLHL 만도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1월 16일 날 확 움직이고 또 저평가돼 있는 성화이텍, 서현이와 화신, 여기는 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MC넥서나 나모가 요런 종목들, 지난번에는 제가 뭐 자율주행 정리를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안 했으니까요. 뭐 요렇게 참고하시고, 또 자율주행도 여전히 관심권에 있다. 지금도 사실 매수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대형주 여러분이 한번 매수하고 또 시장이 쉬어가서 20일 온다 하면 매수하고, 분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시장을 1월 2일 날 올해 첫 시작을 할 때 보면 반도체가 정말 크게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점은 올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 코스피 지수 상승주도 하겠구나, 얘네들이 끌고 가겠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고요. 또 물론 뭐 느낌으로 주식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외에 수급이라든가 펀더멘탈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4천에서 5천 갈 때 앞에 제가 기여도 설명을 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상승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주도주는 쉽게 안 바뀌고 쉽게 안 꺾여요. 한번 주도주는 그 장세를 끝까지 끌고 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주도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너진다. 이거 우리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뭘 들고 있어도 같이 무너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유리한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다. 상승을 한다고 가정하면 주도주가 더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리스크는 같고 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더 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1월달 금융투자 순매수 순위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위입니다. 여전히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 수급 주도주 측면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다면 밸류에이션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밸류에이션 볼 때 실적이 올해 좋아지면 밸류에이션은 낮아지겠죠. 12개월 선행 PR로 보면. 그러면 먼저 반도체 업황이 올해 좋아질 건지 보고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갈게요. 연초에 나온 뉴스입니다. 뉴스 보면 사실 D램 가격이 올해 계속 상승할 건데 가장 D램 가격 조사하는 대표적인 조사 기관이 대만 트랜스포스입니다. 요 조사 기관에서 어떻게 이제 예상을 했냐 하면 올해 1분기 D램 가격이 지난해 4분기보다 50에서 55%더 증가할 거다.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상 따라 1월에도 계속 증가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D램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D램 가격이 계속 오다가 확 상승을 했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나왔죠. SK하이닉스도 엄청나게 나왔죠. D램 가격이 더 상승해 나온다. 20조보다 더 나온다는 얘기죠, 사실은. 올해는 사실 폭발적인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리포트를 보면 영업이익이 정말 좋아질 거다. 기본적으로 D램이 좋으면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통해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유안타증권 최근에 나온 리포트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컨센서스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면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D램 가격이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좋아질 건데 한눈에 보일 것 같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보면 요렇게 이게 2027년, 2028년, 2025년, 2024년, 2023년 참고적으로 2023년은 SK하이닉스 적자입니다. 삼성전자 거의 바닥을 길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24년, 5년 오면서 좀 회복이 됐어요. SK하이닉스는 HBM 따라서 더 크게 회복이 됐고요. 그래서 좀 회복이 됐다 좋아지나 했더니 올해하고 내년은 수직 상승입니다. 엄청나게 수직 상승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 120조 예상입니다. 여러분 120조면 분기 순이익이 30조입니다. 20조 놀랬는데 30조. 앞에서 제가 업황 설명드리듯이 D램이 더 상승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98조, 107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예상 기준으로 선행 PER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삼성전자는 119%, SK하이닉스는 121% 증가를 한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 그리고 올해 증가하고 내년에 하락한다 그러면 제한이 될 건데 내년에도 더 증가를 한다. 이렇게 예상을 물론 증가율은 낮지만 증가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AI 혁명이 하루 만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 2026년 기준으로 지난 주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950조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120조다. 요거 12개월 선행 PER 보면 7.9배입니다. 7.9배. 그래서 제가 저 앞쪽 일부에서 우리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11.1배다. 요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코스피 지수 평균 PER보다 낮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PER만큼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40%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저평가입니다. 그러면 성장주들은 또 다음 밸류를 주면서 또 상승을 하는 거죠. 현재 우리 코스피 200 PR이 19배니까요. 19배 기준으로 본다면 100% 이상 상승을 해도 저평가라는. 그래서 그만큼 밸류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 SK하이닉스도 6.7배로 삼성전자보다 더 저평가입니다. 따져보면. 더 저평가고 기본 평균까지만 가더라도 65% 상승 여력이 있고요. 지금 PER 19배까지 간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더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좋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성장은 삼성전자가 좋아요.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이 199%, 200%고 SK하이닉스는 뭐 121%. 왜? 작년에 SK하이닉스는 미리 성장을 했으니까 HBM이. 저평가는 SK하이닉스가 더 저평가고요. 사실 강점이 막상막합니다. 어느 걸 여러분들이 뭐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뭐 수급 또 주도주 측면, 밸류 측면에서는 반도체 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신 주가가 한번 확 상승을 하면 또 쉬어가니까요. 너무보다는 천천히 뭐 적립식으로 매수한다. 한번 매수 21일 평선 이하 오면 또 집중적으로 그때는 또 매수해도 되고요. 그래서 잘 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도체 장비주 뭐 다들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 또 핫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전략만 잘 세우면 올해 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지나가는 상황인데 요거 1월 2일 날 상황을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요건 사실 이희경 경제TV 유튜브 할 때는 바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요번에 지금 출연을 했으니까요.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다. 뭐 지나갔는데 왜 설명하냐 이거보다 주식은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먼저 1월 2일 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보고는 제가 올해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 주도하겠다 이걸 느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업종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한 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올해는 반도체 업종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 생각을 1월 2일 연초에 보면서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연초에 조정을 받더라고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한번 1월 2일 상승 후에. 그래서 제가 저 유튜브에서는 계속 지금 기회다. 요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1월 2일 날 보면 반도체 장비주 얼마나 강하게 상승을 했느냐. 보면 테스가 22%, 원익 IPS가 19%, 유진테스가 15%. 어떤 이슈가 있고 강하게 갔는 애들이 대장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 있잖아요. 1월 2일 강하게 갔지만 지금 여러분 보면 여기서 확 더 상승을 했어요. 다른 애들보다 더 강하게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주도주로 먼저 강한 애들이 더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 이런 것들 나올 때 꼭 체크를 하시고 또 보는 습관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강하게 갔는지 이런 것들을 꼭 메모하고 주식을 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훨씬 유리할 거고요. 또 뭐 습관 가지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희경 경제TV에서는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 저 경제TV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반도체 가격 확 상승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저가 반도체주들은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를 더 생산하려고 해요. 마진이 더 남으니까. 그래서 올해 기본적으로 일시나노 전공정이 전환되냐. 더 고부가. 그러면 전공정 장비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많은 투자를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전공정 장비주들 또 좀 더 넓게 가면 장비주 전체 계속 투자가 일어나니까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소재주들도 출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혜 가질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매수 전략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일회성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 거고 이거 말고 올해 계속적인 어떤 전략 제가 보고 있는 전략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올해 느낀 것들은 작년 조선주처럼 움직일 수 있다 요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작년 조선주하고 지금 반도체주하고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면 작년 조선주 전략에 맞춰서 장비주 전략을 세우면 되니까요. 지금 D램 가격 상승하면서 대형 반도체주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D램 가격 옆에서 보듯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 조선주 보면 신조선가 상승에 따라 대형 조선주 정말 실적이 계속 좋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실적 계속 좋잖아요. 요거 똑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랠리 계속 나오고 올해 지수 이끌고 갈 수 있을 거다 요렇게 보고요. 그래서 탑픽으로 요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작년에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많이 상승을 했지만 계속 상승하면서 주도했거든요. 대형주들 상승 주도한다. 실적 좋아지면서 요게 똑같았고요. 조선기자재 이런 조선기자재 중에서 정말 소태지가 난 엔진이라든가 카본 쪽 LNG 부각 때문에 요런 애들은 대형주와 함께 동반 상승을 했어요. 같이 상승을 했는데 나머지 많은 조선기자재들은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상승 내지 횡보를 했어요. 이렇게 횡보한 이유는 사실 다른 거 아닙니다. 신조선가 상승해서 대기업 이윤 많이 남는다고 기자재들 돈 더 주지는 않거든요. 대형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대형 조선사들이 이익이 많이 난다고 부품주나 장비주들한테 낙수 효과가 크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걔네들이 버는 만큼 같이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비주나 조선기자재들은 한 번에 반영이 돼요. 이슈가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쇼태지가 나고 영업이익 좋은 애들은 같이 동반 상승을 했고요. 조선주든 뭐 앞에 엔진이라든가 카본. 그러면 지금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PCB, 기판 애들 쇼태지가 나면서 지금 강하게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몇몇 종목 대표적인 몇몇 종목 다른 이슈가 나오면서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까지 또 비슷해요. 작년 조선. 그리고는 많은 기업들이 횡보를 하고 있고 횡보를 하다가 지난주에 1차 상승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주 측면에서 보면 횡보가 좀 더 이어질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조선주들이 어떻게 기자재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뭐 대표적인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뭐 조선 기자재 보면 조선주, 대형주 뭐 신조선가 상승하면서 실적 나오면서 움직일 때 같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보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같이 한번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대형 조선사들은 계속 상승을 하는데 횡보를 해요. 횡보를 할 때 양봉에서 계속 거래량이 나오면서 뚫고 갈 것처럼 가다가 또 확 빼고 갈 것처럼 가다가 확 빼고 어느 정도 횡보를 많이 하고 난 뒤에 물론 이 사이에 몇몇 조선주들은 상승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가 많이 나오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뒤에서 폭발을 했어요. 작년 하반기에, 작년 연초, 재작년부터 조선주가 이슈가 되다가 기자재들은 뒤에서 폭발을 했죠. 요건 뭐 오리엔탈 전공인데 삼성엔텍 같은 경우는 뒤에서 300%더 크게 폭발을 했고요. 여러분들 조선 기자재 보면 이때 다 폭발을 했어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쉬어간다 그러면 올해 뒤에서 폭발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 움직이면 자제를 하고 20일 이평선 늘어오면 매수하고 또 확 움직이고 고점 오면 일부 수익 실현하고 밀리면 또 매수하고 요런 매매들이 조금 필요할 때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조선 기자재들도 반복 매매하다가 뒤에 터졌듯이 올해 제가 뭐 계속 반도체 장비주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고 추격하기보다는 또 좋은 종목들 밀렸을 때 21 이평선 이하에서 매수하면 한번 확 터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하게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 기자재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 여기 고점에서 한번 터졌잖아요. 작년 9월에. 아직도 이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고점 여기 터질 때 매수했던 사람은 수익을 못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항상 참다 도저히 못 참다 들어가겠지 매수하게 되면 수익이 잘 못 나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터지기 전에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장비주들은 나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앞에 말했지만 주가는 상승했지만 벤더들은 영업이익이 생각만큼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고요. 대형주들은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는데 코스닥 종목들은 이렇게 한번 터지는 거. 터질 때 크게 수익 묶고 나오고 또 다른 데로 가야지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지금 또 보면 반도체 종목 중에 지금은 뭐 많이 치고 올라가고 지금 주세 이런 횡보 상단 넘어가는 이런 위치에 또 와 있어요. 지금 뭐 지난주까지 건 20일 매수할 게 많았는데 한 주간 사이에 또 이렇게 바뀌거든요. 조선 기자재도 마찬가지고 한 주간 사이에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이런 또 다시 조정 기회가 온다면 또 과감하게 장비주 하고 지금 또 뭐 매수 가능한 21선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뭐 GST라든가 요런 종목들 차트 21선에 있는 요런 종목들 또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항상 또 밀리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요런 큰 관점에서 제가 조선 기자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반도체 장비주 보시는 분들은 요런 전략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GST하고 유니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위치적으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건 뭐 저평가돼 있어요. 지금 요 두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들 고평가인데 저평가인데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투자 확대에 따라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도 저평가고 그래서 저평가 해서 지금 생각나는 종목은 GST나 뭐 유니셈은 저평가는 아니지만 올해 실적이 확 증가할 거다. 요렇게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KC텍 요런 애들도 좀 저평가인데 이번 주에 요렇게 조금 올라왔다. 요런 설명 드릴게요. 그다음에는 또 나머지 애들은 좀 강하니까 또 다음에 밀려왔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요건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반드시 앞에 거 꼭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런 대형주 외에 섹터적으로 보면 약간 중소형 섹터죠. 요런 섹터 중에서 또 새롭게
요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섹터. 첫 번째는 정권주로 보고 있습니다. 정권주로 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정권주 주가 상승이 이렇게 돼 있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주가가 강하게 갔을 때는 항상 정권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5천 돌파. 이렇게 본다면 정권주들도 역사적인 신고가. 근데 아직 신고가는 아니거든요. 아닌 정권주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실 지금 성장주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의 성장이 좋다. 사야지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국내보다는 해외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자공시스템의 분기보고서 이런 거 딱 보면 국내 매출이 얼마고 해외 매출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해외 매출이 증가되는지 이거 다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외 매출이 증가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크게 가요.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이잖아요. 이런 애들.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권주는 국내 매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2, 3년 가는 계기는 아니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상승 모멘텀은 탈 수 있다. 그래서 한 올해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연속보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고 해외 매출이 뭐 50% 미만에서 전체 매출에서 50% 이하로 가면서 실적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잘 움직이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종목 분석할 때는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정권주는 정부 정책에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자사주 소각이지요. 3차 상법 개정. 요게 사실은 뭐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약간 밀리지만 올해 상반기는 거의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는 정권주 유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권주들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정부 정책 중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이것도 아직 말이 많죠. 얼마나 어떻게 하고 말이 많은데 어쨌든 하게 될 거고 배당이 높으면 수혜를 받을 겁니다. 금융주들이 대부분 다 고배당주인데 그중에서도 정권주들이 정말 배당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당연히 정권주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정권주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큰 종목 일단 먼저 관심을 가진다. 기본적인 전략을 세우고 추세가 가장 강한 종목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미래에셋이 추세가 가장 강한데 제가 요거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17% 18%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정권주들이 오늘 녹화할 때 다 움직이더라고요. 또 너무 움직일 때 추격하는 건 또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추격은 자제를 하고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위치들이 나오니까요. 추세적으로 본다면 NH투자증권 이런 애들은 지금도 정말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시가총액 상위 4종목인데 요 종목들이 정말 실적이 좋아졌느냐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요것도 뭐 오늘 옹달 책방 나오기 전에 또 준비를 해왔는데 아직 실적 발표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정 실적 발표돼 있는 것은 뭐 잠정 실적은 거의 비슷하니까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의 실적 요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참고는 요렇게 딱 설명하고 보면 작년 4분기보다 올해 4분기 미래에셋은 영업이익이 54%, 키움증권 100%, NH투자증권 150%, 삼성증권 57%. 실적이 정말 좋아지죠. 4분기.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보면 이런 실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 추세는 미래에셋인데 오늘 너무 움직여버렸으니까 추격하긴 조금 자제하고 그 다음 전체적인 이런 펀더멘탈을 보면 NH투자증권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고요. 대형주는 당기순이익 기준 PER을 봐야 되니까 4분기 기준으로 봤더니 8배로 가장 낮아요. 이렇게 보면 정권주들도 거의 저평가입니다. 저평가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지요. 자동차처럼 성장이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정권사들이 해외 진출하는 건 아니니까 거의 국내에 있으니까 대신 주가 상승이라는 모멘텀이 받치고 있고 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배당 분리 과세라든가 또 정부 정책이 받치고 있으니까 제가 한 올해 정권주 관심을 가지자 요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 증가 측면에서 보면 NH투자증권하고 키움증권
100% 상승이니까 보고, 대신 요건 증권사, 키움은 증권사 리포트니까 나와보면 조금 바뀔 수 있는데 NH투자증권은 잠정 실적을 미리 발표했으니까 큰 변화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타픽으로는 뭐 NH투자증권 펀더멘탈로는 유리하고, 그 다음에 PBR을 보더라도 뭐 1.02배로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연봉 차트지요. NH투자증권 연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탁 눌러보면 거의 뭐 한 20년간 횡보해온 고점, 그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횡보한 고점을 돌파하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동력이 워낙 모여 있으니까. 차트적으로도 돌파 시도하는 종목. 요것도 또 주식 투자할 때 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상승하는 지금 상승기에는 돌파 종목을 유심히 보면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돌파를 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돌파하면 이거 다 당합니다. 하락할 때는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세였냐에 따라서 돌파 매매는 활용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승장 속이니까요. 이렇게 돌파하려는 종목들이 돌파 후에 강하게 갖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돌파하는 기업들 자세히 또 유심히 볼 수 있고, 그 중에 아예 지금 연봉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나쁘지 않다. NH투자증권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자사주 소각이 가장 큰 이슈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권주 중에 자사주 가장 많은 순수로 한 4종목 요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대신증권이 56%. 이건 뭐 발행 주식의 절반이 자사주니까 자사주 소각 나오면 엄청나게 밸류가 좋아지죠. 주식, 유통 주식의 절반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부국증권이 43%, 미래에셋증권이 25%, 대신증권이 25%. 그래서 자사주 많은 종목, 그런 쪽 모멘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배당 같은 경우는 거의 6%에서 7%입니다. 키움, NH투자, 삼성증권도 보면 미래에셋은 낮지만 6.7%, 6.4%, 7.3%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배당락이 언제 일어나죠? 보통 12월 말 배당락이 나오잖아요. 근데 금융주들은 3월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권주들이 작년 보면 3월 달에 배당락이 일어났거든요. 배당주로서도 상승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뭐 고배당주, 그다음 자사주 소가 실적 좋아지는 측면, 그래서 정권주, 뭐 제가 뭐 큰 종목만 이래 설명을 드렸지만 정권주 전부 다 또 여러분들이 한번 쫙 정리를 해서 한번 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원전주도 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원전주의 사실은 가장 리스크 요인은 사실 딴 거 아니고 정권이 바뀌면서 또 탈원전 하지 않을까. 사실 이게 글로벌적으로는 정말 좋아요. 미국이 뭐 아예 대놓고 원전을 밀고 부담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대로 3억 짓기로 했잖아요. 그 리스크가 확 빠졌다. 미국하고 글로벌적으로는 뭐 전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계속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내에도 또 원전이 새로 짓는다 그러면 또 모멘텀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주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보여지는데, 원전주 중에서 어떻게 밸류 체인을 자세히 보면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확 좁혀지거든요. 밸류 체인을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고 관심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원전 건설하는 기간하고 진행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말 보면 원전 짓는데 12년 걸립니다. 앞에 건설 단계고, 그 다음 운영이 보통 60년에 지금 연장하잖아요. 20년 연장하면 한 80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해체하는데도 20년 걸립니다. 아무래도 원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기본적으로 112년 정말 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인생보다도 큰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단계마다 수혜를 받는데, 기본적으로 원전주 수혜를 받는 이슈는 다른 거 아니죠. 원전 전력이 모자리니까 원전 지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따른 수혜잖아요. 그러면 건설 단계, 운영 단계, 해체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까요? 당연히 건설 단계죠. 앞쪽에 있어야지 바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계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건설 단계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압축을 하자면, 미국이 지금 원전 막 짓잖아요. 근데 미국은 원전
뭐 밸류 체인은 아예 없잖아요. 20년간 진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원전을 짓는다 하면 원전에 들어가는 주기기나 부품 이거 어디서 수입할까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원전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다음 우리, 일본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크지는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원전 업계에서 보면 유럽에서 프랑스하고 늘 수주 싸움을 하거든요. 프랑스 아니면 미국 애들이 수주를 하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서 가져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중국, 러시아에서 가져온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뭐 밸류체인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밸류체인 보면 프랑스는 대립관계니까 가져오긴 어렵고 중국, 러시아 뭐 그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주를 해도 수혜를 받고 미국이 건설해도 수혜를 받고 미국이 수주를 해도 수혜를 받는 요런 가장 큰 게 요 제조 부분입니다. 실제로 원전 만들 때 들어가는 주기기, 보조기계, 뭐 원전 연료 요런 기업에 집중적으로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 BHI, 우진, 보성 파워텍 요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뭐 수주 레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원전주가 있지만 탑픽으로 보는 것은 요쪽을 보고 있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설계잖아요. 요건 가장 빨리 수혜를 받아요. 원전 수주를 하면 설계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설계가 돼야지 제조 시공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앞에 우리가 원전 수주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실적이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다. 요렇게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미국 쪽은 설계가 가지고 있거든요. 뭐 웨스턴하우스라든가 이런 애들이 설계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장 개념에서는 좀 약하지요. 요 제조하는 쪽보다는. 그렇지만 수혜는 먼저 받을 수 있다. 제조가 먼저고 그다음 설계 쪽이고 그다음 건설 쪽. 요 건설 쪽은 사실 워낙 큰 기업이고 원전으로만 상승하기에는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원전 외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요쪽은 원전으로만 보긴 조금 어렵다. 건설 단계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건 역시 제조 요 부분이죠. 두산에너빌리티나 BHN이나 우진이나 보성파이텍 요런 쪽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 나 원전 기업 차트 봤더니 좋다. 보면 단기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앞쪽에 해당이 되면 또 관심을 가지고 뒤쪽이면 차트만 좋아서 보기보다는 조금 한 번 더 숙고를 해보시라.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원전주들도 밸류에이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낙 여기는 기대감으로 훔치는 섹터니까요. 요것도 3분기 실적이거든요. 아직 4분기가 거의 안 나왔어. 그래서 요것도 뭐 방송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뭐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요 앞에가 건설 단계, 그 다음 운영 단계인데 운영 단계들은 뭐 실적 좋은 애들도 있어요. 차트도 좋은데 제가 앞에 말했던 뭐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 수산 인덴트리네요. 보면 뭐 크게 증가를 하는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진엔텍도 크게 증가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뒷부분이다. 요런 애들은 순이익 기준 PER 보면 수산 인덴트리 7배잖아요. 낮지만 뒷부분이라서 약간 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 건설 단계 쪽에서만 실적 측면에서 보면 BHA가 크게 증가를 했어요. 한전기술 먼저 수혜를 받는다 했잖아요. 설계니까. 요런 애들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 우진이나 보성파워텍도 흑자 전환했어요. 주가가 흑자 전환할 때도 크게 반영이 되거든요. 건설 단계가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실적 측면에서. 대신 상기순이익 기준 PER을 보면 가장 좀 유리한 쪽이 우진이나 보성파워텍입니다. 여기가 PER로 보면 코스피 200 PER 19배다 그러면 거의 뭐 그 위치니까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원전 밸류에이션은 아직 부각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탑픽으로는 우진, 그다음 보성 파워텍 요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뭐 상승이 돼 있고 뭐 여러분들이 가다가 21 이동 평균선까지 와 있다 이러면 또 관심을 가지고요. 지금은 또 한 차례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항상 주식은 조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보다 보면 또 기회가 나오니까요. 원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드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법, 비법
요런 것들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상식전에서 설명입니다. 중소형주 중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는데 대표이사가 막 자기 회사를 매수해요. 그것도 장내 매수예요. 20만 주, 30만 주 장내 매수예요. 왜 매수할까요? 자기 회사가 저평가됐고 성장성이 있다고 보니까 향후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보니까 매수하겠지요. 떨어진다고 보면 매수를 참았다가 하겠지요.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 몇십만 주씩 하는 이런 기업들은 최대 주주하고 매수 단가 비슷할 때 같이 매수해 놓으면 뒤에 확 상승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판단보다는 최대 주주 판단을 믿는 거죠. 그 판단, 회사 가장 잘하는 게 아무래도 최대 주주니까요.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내가 판단할 수도 있지만 최대 주주 판단을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공시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얼마에 언제 매수했는지, 그것도 장내 매수 우리처럼 했는지 다 공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시만 잘 살피더라도 좋은 종목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이 공시가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있지는 않아요. 좋은 정보들은 항상 공시 많은데 규등에 이렇게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시 공부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정말 좋고요. 공시 공부하실 분들은 이희경 경제 유튜브에 오시면 공시 케이스별로 제가 다 정리하고 어디서 살피는지 다 돼 있으니까요. 오셔서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자녀에게 정려를 해요. 최대 주주가 한 400만 주 가지고 있는데 한 100만 주 정려를 해요. 자기는 계속해서 최대 주주 300만 주 유지하고, 그러면 주가가 많은 인데 100만 주 정려하면 100억이잖아요. 그러면 100억에 대한 정려세 내야 돼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최대 주주가 주가가 낮을 때 정려할까요? 높을 때 정려할까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 가장 낮다고 판단했을 때 정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시에 정려라고 딱 튀겨 나옵니다. 아예. 그래서 요런 정려가 나온 종목. 대신 최대 주주가 돌아가셔서 한 번에 정려되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선택을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려하고 얼마나 최대 주주가 주가가 남았는지 최대 주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종목은 유리해요. 이것까지 공시에 다 나오니까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주식을. 그래서 지분의 변화 나오게 되면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뭐 자본금의 변화가 생겨도 공시하니까 자본금이 크게 바뀌는 이런 기업들, 얼마나 자본금이 들어왔는데 주당 들어오는 단가가 비슷하다든가 이런 기업들, 공시를 보더라도 주식 시장을 보는 새로운 또 개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디테일하게 다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공시된다 잘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공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요런 공시도 한번 이번 기회에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저 이건 경제TV 오시면 뭐 실적 발표 이런 것들 업황별로 다 정리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하지만 또 공시에 대한 것도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새로운 쪽에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